1981년 어느 날 한 남자가 총을 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건물에 침입합니다. 그의 이름은 짐 폰 브라운. 고금리 때문에 직장을 잃은 그는 한 사람을 원망하죠. 바로 폴 볼커, 연준 의장입니다. 그는 연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불법 조직이라 믿었고 이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경기 침체를 만들어냈고 그를 실업자로 만들어 절망에 빠뜨렸으니까요. 그가 보기에 한 사람이 자신의 불행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 아돌프 볼커, 막강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었죠. 연방준비제도는 매우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한 짐 폰 브라운은 경비원들과 격렬한 격투를 벌이게 되고 곧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라는 걸 깨닫죠. 결국 무장해제당하고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폴 볼커는 어떤 인물이며 왜 그토록 미움을 받으면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 경제를 구한 남자 폴 볼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동안 미국은 산업 초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존 D. 록펠러와 앤드루 카네기 같은 기업가들의 일과 창의성 덕분이었죠.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러 건설되고 거대한 철강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각 부문들이 점점 더 연결되면서 시스템의 결함이 명백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분권화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였는데 각 주에 상당한 권한과 자치권이 주어졌거든요. 당시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규모가 작았던 시기에는 미국에 잘 맞았습니다. 한 은행의 파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의 다른 은행들에게 최소한의 영향만 미쳤으니까요. 중앙은행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1907년까지는 말입니다. 1907년 공황 동안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의 고객들이 자신들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자 다른 은행들의 고객들도 자신들의 은행을 의심하게 되었죠. 1907년 공황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데도 말이죠.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많은 금융위기를 겪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간신히 붕괴를 넘긴 후 미국 정부는 다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계획을 고안합니다. 그들은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에 그 은행들에게 빌려줄 사실상 무제한의 돈을 가진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기관은 최후의 대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큰 차입자는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과 정부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연준은 시스템 내 통화량을 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그냥 자동으로 돈을 찍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최소 40%를 금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금본위제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일반적으로 40%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이 통화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죠. 금본위제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잘 작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일어난 것처럼 세계 자체가 점점 더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경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데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의 쇠퇴 이후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고 미국 달러가 영국 파운드화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고 새로운 규칙들을 필요로 했죠. 1944년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서 유엔 통화 및 금융회의 개막을 위해 대표들이 도착합니다. 새로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부터는 오직 미국 달러만 금과 연결될 것이고 세계의 나머지 통화들은 미국 달러와 연결될 것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의 중앙은행이 된 겁니다. 이제 미국 연준의 설정에는 매우 골치 아픈 이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고용을 촉진하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만약 연준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준은 브레튼우즈 협정을 무시하고 경제에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번영하는 10년을 즐겼고 1960년대 초반까지 계속됐죠. 고용은 안정적이었고 인플레이션은 낮았습니다. 린든 존슨이라는 민주당 대통령이 지나치게 야심적이 되면서 정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회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는 많은 정부 지출을 필요로 했죠.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존슨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과 베트남에서의 전쟁이 정부 예산을 하늘 높이 치솟게 했고 이는 차례로 미국의 물가 수준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국채를 팔아서 시스템 내 돈의 양을 줄이는 방식이죠. 경제의 상품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로 있는데 시스템 내 전체 통화량이 감소하면 가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연준 의장 빌 마틴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것을 더 비싸게 만들어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 가능성이 있었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독립적이도록 설립됐지만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 성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린든 존슨은 연준에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장 마틴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지만 그것은 정부 내에서의 독립이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죠. 연준은 금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브레튼 우즈 협정을 사실상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닉슨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만듭니다. 이 조치는 국제금융거래자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어떤 친구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코널리 장관에게 통화 안정성의 이익과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는 금액과 조건을 제외하고는 달러의 금 또는 다른 준비 자산으로의 퇴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선언했죠. 금 본위제를 제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연준에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돈을 통제할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확립된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미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의장 아서 번스가 달러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 마틴처럼 번스 역시 정치적 압력 때문에 굴복하고 맙니다. 특히 닉슨으로부터 오는 압력 말이죠. 정치적 압력이 커질 것인데 그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의회에서 왔습니다. 행정부에서 왔죠. 재계에서 왔고 노동조합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들에게 불리했으니까요. 1970년대 말까지 미국 달러는 가치의 절반을 잃었고 인플레이션은 무려 12%에 달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가였죠. 통제불능으로 치달은 인플레이션, 답은 아마도 수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아서 번스 이후 카터 대통령은 민간 부문 출신인 윌리엄 밀러를 새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밀러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죠. 사업가에서 연준 의장이 된 그는 단기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 훨씬 더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카터 대통령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준 의장 교체를 빠르게 찾아야 했죠. 그는 이 결정이 미국 경제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폴 아돌프 볼커는 뉴저지의 유복한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볼커의 아버지는 성공한 타운십 매니저였고 젊은 볼커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정치계로 가는 꿈을 꿨죠. 그의 아버지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는데 이것이 대공황 시기에 태어났다는 사실과 함께 볼커에게 돈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큰 능력을 심어줬습니다. 볼커는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관한 뛰어난 논문 덕분에 프린스턴에서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 다음 볼커는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죠. 명문 학교들에서 받은 학위와 함께 폴 볼커의 경력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꽃을 피웁니다. 그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금융 이코노미스트에서 닉슨 행정부 동안 재무부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승진했으며 1975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됩니다. 1979년 10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12%를 넘어서 달리고 있었고 연준 의장 윌리엄 밀러가 굴욕적으로 추방된 후
카터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는 신뢰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에게는 심지어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희생할 수 있더라도 힘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 의장을 찾아야 했고, 그 새 의장이 바로 폴 볼커였습니다. 2022년까지 시간을 앞당겨보면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9.1%로 치솟았거든요. 이는 많은 미국인들을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속도로라면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달러가 2030년까지 가치의 절반을 잃게 될 테니까요. 1975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연준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인아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파인아트의 가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훌륭한 해지 수단으로 밝혀졌고, 이 평판은 수년에 걸쳐 계속 성장해왔죠.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실물 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는데, 그는 채권과 주식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실물 자산이 우월한 위험 조정 수익을 제공해왔다고 믿습니다. 볼커가 임명된 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가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을 정면으로 다룰 도구와 무기를 갖게 됩니다. 볼커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더 현명한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매우 잘 고정되어 있다면 정책은 비교적 쉽게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고, 반대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근처에서 유지하는 데 전념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도 잘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처리될 거라는 신호를 받으면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더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볼커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돈의 공급을 억제하는 전례 없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는 영리한 말장난인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볼커는 강렬하게 들리는 새 정책이 대중의 주목을 끌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정말로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였죠.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그냥 계속되도록 놔두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볼커는 알고 있었습니다.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에 엄청난 단기 비용을 초래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인질로 잡힐 뻔한 것을 간신히 피한 후에도 볼커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된 시기였고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톱으로 자른 이 곱하기 4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무 판자들을 모두 보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은 나무 판자에 자신들의 항의를 새겨 볼커에게 보냈던 거죠. 처음 2년 동안 볼커의 연준 조치는 고용률을 심각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볼커를 모든 전선에서 공격의 중심에 놓이게 만들었죠. 심지어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조차 볼커가 재앙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83년까지 프리드먼이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고, 카터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에게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잃게 되니까요. 그는 정말로 금욕주의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막으려고 할 때 그가 받고 있던 압박의 종류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볼커도 고위 관료도 다른 누구도 금리가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20%까지 갈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있던 처음 3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10년 동안에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나라가 전례 없는 번영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말이죠. 폴 볼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이자 의장으로서 세 번째 임기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을 알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길들인 후 폴 볼커는 세 번째 임기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연준 의장으로 훨씬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었고, 그가 그만둔 다른 이유들에 대한 추측들이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 시절은 소비주의와 쉬운 돈의 시대였습니다. 규제 완화에 관한 것이었죠. 반면 민주당원인 폴 볼커는 금융회사들이 망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신뢰는 회복됐습니다. 경제는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시대를 받아들일 완벽한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폴 볼커의 지혜와 인내 없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고 때때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나서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는 리더들 말이죠. 우리에게는 더 많은 그런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폴 볼커의 은퇴 이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물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장의 시작이었습니다.